조금씩 스며드는 영화방송 시네브로의 이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할 영화는 팀 버튼의 화성 침공입니다. 솔직히 처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들었던 제 마음은 한마디로 망연자실이었습니다. 망했다. 팀 버튼이 이렇게 쓰레기 망작 영화를 찍다니 할 말이 없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영화사의 계략인가? 이건 아무리 길게 말해도 10분도 채 말하지 못하겠다. 어쩌지? 다른 영화랑 세트로 묶어서 말해야 하나? 이런 생각마저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초기 단편 빈센트부터 피위의 대모험, 비틀주스, 배트맨, 가위손, 배트맨 리턴즈, 크리스마스의 악몽, 에드우드까지 팀 버튼의 영화들은 모두 별 5개를 주어도 충분할 만큼 저에게 놀라움과 기쁨을 어김없이 선사했기에 이번 작품은 의문점과 실망감을 남겼던 게 사실이에요.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 감각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 궁금해서 네이버 평점과 왓챠 평점을 읽어봤습니다. 요약하면 고전 할리우드 SF 영화들에 대한 오마주다. B급 감성으로 만든 팀 버튼식 B급 영화다. 등장 인물들을 괴랄하게 놀리는 블랙 코미디와 풍자가 가득한 과소평가된 수작이다. 기존의 할리우드식 외계인 침공 영화랑 차별화된 독특한 외계인 영화다. 누군가에겐 최악의 영화이겠지만 누군가는 팀 버튼의 영화 중에서도 최고의 영화로 뽑는다. 이런 의견들이 좋아요도 많이 받았고 눈에 띄더군요. 네이버 평균 평점은 7.88로 웬만큼 잘 만든 영화는 9.0을 주는 네이버 풍토를 고려해보면 이 영화 화성 침공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별로 못 만든 영화라는 인식을 강하게 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왓챠는 앱 특성상 좀 더 영화에 전문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주는 평점을 고려해보면 좀 더 믿을만한 평가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왓챠 평균 평점은 전체 평가수 5만 명의 3.3으로 무난한 편입니다. 단 점수 그래프 막대기가 3.0의 불속, 4.0의 불속 유난히 솟아있는 걸 보면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화는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영화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팀 버튼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 보면 별 1-2개를 줄 수도 있고 팀 버튼의 의도를 잘 파악한 사람이 본다면 별 4-5개를 줄 수 있는 영화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평가하는 절차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2번 보는 거죠. 첫 번째, 이 영화를 봤을 때 저의 평가를 고스란히 정직하게 적고, 두 번째, 이 영화를 봤을 때 저의 달라진 평가를 비교해서 적는 겁니다. 첫 번째 평가는 이 영화가 최악인 이유에 대해, 두 번째 평가는 이 영화가 최고인 이유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재밌겠죠? 대부분의 대중 영화들, 특히 할리우드의 흥행 대작들은 한 번만 보면 파악이 돼요. 그런 영화들은 2번 보는 게 시간 낭비죠. 그러나 대부분의 예술 영화들은 한 번만 얼핏 봐서는 도통 파악이 불가합니다. 첫 느낌과 달리 이후 해당 영화를 곱씹으며 발견되는 지점이 많은 영화가 있기는 있어요. 생각할수록 모든 것들이 놀랍고 정교한 영화를 우리는 명작, 걸작이라고 부르죠. 그런 영화들은 보통 2번, 3번, 여러 번에 걸쳐서 봐야만 겨우 감이 잡힙니다. 물론 걸작 중에서도 첫눈에 보자마자 걸작이라는 느낌이 오는 영화도 있어요. 이번 팀 버튼의 화성 침공은 많은 이들이 딱 오해하기 십상인 영화임에는 분명합니다. 따라서 저는 첫 번째는 대중의 시선, 즉 할리우드 영화에 물든 시선으로 이 영화를 분석하고, 두 번째는 평론가의 시선이자 팀 버튼의 시각으로 이 영화를 곱씹어 볼까 합니다. 영화 감상법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보편적인 하나의 감상법은 있을 수가 없겠죠. 각자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재미의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영화를 봐도 다른 평이 나오는 거겠죠. 저는 그럼에도 영화를 그동안 몇 년간 집중적으로 감상하며 얻은
나름의 감상 기준이 있습니다. 잠시 저의 영화 감상하는 자세, 태도에 대해 나누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할 것 같아서 나누겠습니다. 우선 영화와의 첫 만남, 첫 인상이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극장이나 노트북, TV로 어떤 영화를 처음 접하죠? 대개는 앉은 자리에서 2시간가량의 영화를 한 번에 다 봅니다. 이렇게 영화를 볼 때에 실시간으로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장면에서 내가 웃었고 어떤 장면에서 내가 울었는지 그 감정의 이유와 원인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화를 보고 있는 나를 시선을 한번 머리 뒤쪽 위로 올려서 관찰하는 거죠. 내가 나를 관찰하는 거죠. 이런 걸 자기 객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자기 객관화해서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주시하는 거죠. 저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영화를 보는 나를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작업의 유익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은 내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은 내가 알려고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영화 평론을 잘 하려면 나의 감상, 나의 느낌, 나의 생각을 실시간으로 곱씹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첫 인상이 왜 중요하냐면 첫 인상은 직관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직관은 어떻게 생길까요? 직관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직관이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경험의 축적이 한순간 터져 나오는 사태입니다. 내가 쌓아온 생각, 감정, 기분, 경험들이 어떤 특정 사건을 만나면 직관적으로 분출되죠. 그래서 직관이야말로 가장 정직하고 가장 진실합니다. 그래서 직관이 정말 중요해요. 물론 직관은 사후적으로 분석해보면 틀리는 경우도 많지만 모든 직관은 그 자체로 존중받고 검토해야 할 영역임은 분명합니다. 영화를 처음 보는 순간 나에게 자연스레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이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물론 영화를 보고 나서나 두 번째 영화를 볼 때 혹은 다른 사람의 평을 듣고 나서 내 직관이 변경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직관이 아니라 생각이라고 하죠. 어쨌든 직관, 즉 첫 인상은 한번 고정되면 변경 가능성이 낮은 독자적 영역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평론가처럼 직업적 관심과 깊이를 갖고 특정 영화를 며칠씩 내내 붙들고 끝까지 파고들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인상만으로 느껴버린 영화에 대한 감상을 끝까지 유지하는 편이에요. 그 영화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밌었어 혹은 재미없었어 라고 답하는데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답한다기보다는 내 직감이 재밌다고 하니까 재밌다고 말하고 직감이 재미없어서 재미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화나 음악, 드라마, 모든 매체의 흥행 여부는 직감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대중의 직감과 직관을 가장 잘 파악하는 창작자가 대중들이 선호할 만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역량이 탁월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런 감 혹은 촉은 창작자보다는 대개 제작자나 마케터, 사장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관은 개인차가 있다기보다는 그 시대, 그 나라, 그 나이대 사람들이라면 을에 느끼는 어떤 평균적인 정도, 즉 대중성이라 느끼는 척도를 따르는 것 같아요. 내가 좋으면 남들도 좋고 내가 별로면 남들도 별로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직관을 특별히 훈련해서 자기 취향을 유니크하고도 명확하게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일반 사람,
즉 대중의 직관과 첫 인상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나의 직관을 일단 그대로 믿어보는 것은 대중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따라서 저는 화성 침공을 처음 보면서 느꼈던 그 당혹감과 안타까움, 온갖 부정적 단어들을 나의 직감을 폐기하지 않고 느꼈던 그대로 나누기로 결정한 거죠. 영화평이라는 게 누구는 맞게 해석하고 누구는 틀리게 해석하는 이런 편차가 존재한다기보다는 그렇게 되면 영화 평론가들은 대중들을 깔보고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영화를 더 잘 설명하는 영화 권력자가 되겠죠. 이런 시각보다는 영화평이란 모든 사람의 모든 평가가 그 자체로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해요. 물론 내가 재밌는 이유, 재미없는 이유를 근거를 들어 잘 설명한다면 더 설득력 있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결국 영화 평론은 일상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나의 감상을 너에게 혹은 다수에게 설득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봐요. 설득해내는 폭이 좁을수록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폐적인 독백밖에 안 될 것이고 설득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보다 많은 이들이 공감할수록 보다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평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관람은 직관의 영역을 소중히 하며 나의 정직한 느낌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 말할 거예요. 말했다면 두 번째 관람, 생각하는 영화 감상은 어떠해야 하는지 저의 생각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던 직관의 영역은 굳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너건이 해내는 지점이죠. 그 행위에 대한 의미 부여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근데 두 번째 감상법인 영화 감상에 대해서 저의 생각은 일종의 영화를 대하는 태도 혹은 자세라고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한번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교회에 다니는 분도 있고 뭐 안 다니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기독교 신자라고 가정하고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하나님 옹호적인 관점에서 읽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옹호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죠. 왜냐? 성경의 실질적인 저자는 창작자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혹은 싫어하거나 아예 없는 신 취급해버린다면 성경을 제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의미가 제대로 들어올 리가 없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응원하고 좋아하는 심정으로 읽어야만 비로소 본질이 보입니다.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불교 경전을 읽을 때는 마치 간절한 불교 신자인 것처럼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읽어야 하고 이슬람 경전을 읽을 때는 내가 마치 이슬람 교인이 된 것처럼 읽어야만 그 뜻이 들어와요. 종교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죠. 성소수자를 만날 때는 내가 마치 성소수자가 된 것처럼 그들을 만나야 하고 장애인을 만날 때는 내가 마치 장애인이 된 것처럼 만나야 그들을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영화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까요? 제 1원칙은 그 감독 옹호적인 관점으로 영화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듯이 세상에 못 만든 영화는 없습니다. 어떤 감독이든 그 감독의 입장에서 그 영화가 세상에서 가장 재밌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영화를 보든 그 감독의 입장이 되어 영화를 진정 사랑하는 심정으로 봐야만 합니다. 물론 나의 입장에서는 재미없고 지루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나를 벗어나 감독에게 이입하여 그 감독의 의도를 어떻게든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 감독이 그 영화를 만든 이유는 자기가 재밌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알게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 못생겨 보여도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해서 콩깍지가 눈에 씌이면 예쁘게 보여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여자만의 매력 포인트를 내가 찾아내서 예쁘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영화와 영화 감독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영화라 할지라도 악평은 불가능해요. 영화를 평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만약 단점이나 허점을 찾아내겠어. 못 만든 지점을 찾아내겠어. 연기 잘하나 두고 보자. 잘 찍었나 두고 보자. 연출 잘했나 스토리 잘 만들었나 두고 보자. 이런 두고 보자는 식의 마음가짐은 애초부터 뾰족한 가시처럼 남을 찌르겠다, 상처 내겠다 이거밖에 안 됩니다. 코미디를 보러 가서 이런 두고 보자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정말 웃기가 힘들죠. 남들 다 웃고 있는데 나만 심각하게 찡그리고 있는 그런 셈이죠. 이런 자세는 코미디언한테도 비극이겠지만 자기 자신한테 몹쓸 짓을 하는 겁니다. 모든 매체를 대할 때의 자세는 이러면 안 돼요. 팀 버튼을 정말 사랑하고 그가 만든 모든 영화를 그 자체만으로 존경하고 존중한다면 어떤 영화를 만나더라도 이렇게 만든 이유가 분명 있을 거야. 내가 어떻게든 이 영화를 감독의 입장에서 이해하고야 말겠어. 이 영화도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소중하고 가치가 있어. 이런 마음가짐으로 본다면 어떤 영화든 그 자체로 사랑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듣거나 보실 때도 야,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자. 잘못 말하는 거 없는지 불을 켜고 찾아보자. 이런 심정이 아니라 그냥 흐뭇하고 편안한 표정으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이게 진정한 감상법이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화성 침공을 처음 봤을 때의 감상평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쩌면 이 감상평은 대다수 대중의 심리를 적절히 반영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느꼈냐? 이걸 처음 봤을 때 뭐야? 우주 비행선은 왜 이렇게 장난감처럼 조잡하게 생겼어? 마치 70년대 괴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촌스러운 비주얼이잖아. 인물들은 또 왜 이리 많아? 각각의 인물들 에피소드는 일일이 다 설명하고 앉았네? 우리들은 외계인을 보고 싶다고 뜸은 대체 언제까지 들일 거야? 요즘 영화 같았으면 시작한 지 5분 만에 외계인이 지구 부수고 있다고? 이 영화는 40분이 되어서야 겨우 외계인들이 총 쏘고 앉았네? 외계인들이 쏘는 광선은 스크린에 대고 펜으로 그린 애니 효과처럼 생겼네? 또 인물들은 왜 이리 잘 죽어나가? 정줄만 하면 외계인에게 총 맞아 해골돼 버리네? 인간들은 왜 이리 나약해?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지구 멸망하게 생겼네? 요게 이 정도가 저의 첫 번째 관람평이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저의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 나서. 영화 보는 내내 욕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감상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한 거에 많이 어긋나죠.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봤다기보다는 그냥 직관적으로 본 거죠, 말 그대로. 만약 여러분이 어벤져스 좋아하는 어떤 친구에게 이 영화 보여주면 욕먹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을 정리해보니까 한 10분이 아니라 1분도 말할 분량이 안 되네요. 저의 위기의식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할 말을 잃어버린 저는 할 말을 찾기 위해서 두 번째 관람에 들어갔어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거를. 이게 뭐 1시간을 찍어야 되는데 1분만 말하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자,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두 번째 관람에 들어가서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한번 깊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영화는 외계인이 등장하는 SF물이에요. 그 외계인, 히어로, 드워프, 엘프, 오크, 천사, 악마 이런 등등의 환상적 존재가 등장하는 모든 SF 판타지물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의미
혹은 지향은 무엇일까요? 비현실적인 것들은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이건 기본적인 작법 논리인데요. 모든 판타지는 현실을 반영하거나 풍자해야만 합니다. 만약 판타지가 판타지만을 반영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는 아무 상관없는 메시지와 공감이 전혀 안 되는 캐릭터가 등장한다고 상상해 보죠. 이렇게 만들기도 어렵겠지만 이런 작품은 없다고 단언할 수도 있습니다. 배경이 특이하고 등장인물이 특이하고 특별한 사건을 겪을수록 현실을 더 절묘하고 정확하게 반영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게 특이한 것들을 특이한 그 외적 요소들을 나열할수록 내적으로는 보편적인 메시지, 가치들을 담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화성침공이란 영화는 외계인을 내세웠죠. 외양은 독특해 보이죠. 하지만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하고 풍자하는 이야기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를 관람할 때 포인트로 가져갈 건 두 가지인데요. 외계인의 언행을 통해 팀 버튼 감독님은 인간들의 어떤 지점을 풍자 혹은 드러내고자 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외계인들에게 반응하고 대응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어떤 면을 나타내려 했는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결국 인간을 드러내기 위해 외계인을 가져온 거예요. 외계인은 외향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상 이 영화는 전형적인 재난 영화의 양상을 띱니다. 잠시 재난 영화들을 떠올려 볼게요. 해운대, 엑시트, 볼케이노, 퍼펙트 스톰, 딥 임팩트, 우주전쟁, 설리, 인디펜던스 데이, 마션, 타워링, 포세이돈 어드벤처, 그래비티, 타이타닉 이런 게 유명하죠. 이러한 모든 재난 영화들은 어김없이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등장하고 각각의 스토리를 가진 인간들이 재난에 대처하는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그 인간 각각의 밑바닥을 드러내는데 모순적인 모습, 위대한 모습, 악마스러운 모습, 애틋하고 간절한 모습 등을 보여줍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재난 영화의 재난 상황은 거대한 토네이도에 휩싸이거나 폭풍이 몰아쳐 물에 잠기거나 배가 침몰하거나 거대한 화재가 일어나 타죽게 생겼거나 우주 한복판에서 미아가 되거나 외계인이나 압도적인 힘에 거대 괴수가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야말로 아비규환 아수라장의 극한의 상황이기에 이러한 상황을 빌려서 인간의 평상시에 볼 수 없었던 한계와 밑바닥을 여실히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재난 영화는 실제로는 심리 실험실에서 해보지 못한 인간 심리 실험을 영화라는 형식을 빌어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작가와 감독이 마음껏 해보이고 관객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너야, 이게 사람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멋진 장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화성침공에서 등장인물들은 과연 이 재난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할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영화의 첫 시퀀스는 한적한 시골 동네에서 갑자기 수백 마리의 소떼가 불이 붙어가지고 달아나요. 이걸 본 목격자들은 공포에 떨면서 바라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외계인의 우주 비행선이 그 뒤로 유유히 하늘로 날아올라가죠. 그래서 까만 우주 공간에 접시 모양의 우주 비행선들이 지구를 둘러싸고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건 이 비행선들이 너무 단순하고 조악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마치 60년대, 70년대 손으로 다듬어 만든 소품 같은 이미지로 생겼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스타워즈 에피소드 4가 1978년에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우주 비행선 디자인은 꽤 그럴듯하게 준수했습니다. 화성 침공이 1996년에 만들어진 작품이니까 기술력으로는 당연히 스타워즈 4의 시대보다는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겠죠. 화성 침공과 같은 해에 만들어져 흥행 대박을 냈던 인디펜던스 데이란 영화의 외계인 우주선 디자인을 보면
지금 봐도 압도적인 디테일과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따라서 화성 침공의 조악하고 촌스러운 외계인 우주선 디자인은 철저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란 걸 우리는 추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팀 버튼은 우주선을 왜 장난감 모형처럼 만들었을까요? 이 영화가 만든 시기를 봐야 합니다. 팀 버튼은 1994년에 에드우드란 영화를 만들었고 96년에 화성 침공을 만들었어요. 에드우드는 1950에서 60년대에 활동했던 사상 최악의 감독으로 선정된 사람이죠. 팀 버튼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고 동경하던 B급 SF 호러 영화 감독입니다. 팀 버튼은 에드우드 감독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에드우드란 영화를 만들었어요. 내친김에 이러한 맥락을 밀어붙여서 자신이 존경하던 할리우드 고전 영화들의 장면들을 오마주해서 화성 침공에 고스란히 되살려낸 거죠. 그래서 화성 침공은 1996년에 개봉했지만 화성 침공의 영혼과 심장은 1950년대, 60년대 할리우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996년의 관객 시점으로 이 영화를 봐선 안 되고 더더군다나 2021년의 관객 시점으로 이 영화를 봐선 절대 안 되고 1950년대, 60년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그 시절의 관객 눈높이로 이걸 봐야만 해요. 혹은 1950년대, 60년대를 살아내고 그 시절의 나의 추억을 묻어둔 어느 미국 노인의 시점으로 이 영화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영화를 제대로 즐길 수 있어요. 우주선은 이런 맥락적 이유로 조악하게 형상화된 것이죠. 포스터만 하더라도 상당히 촌스럽게 디자인됐습니다. 요즘 한국의 매체들도 일부러 이런 효과를 노려가지고 1970, 80년대 투박한 글씨체, 당시의 그림책들의 이미지 대사를 가져와서 활용하곤 하죠. 그걸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복고죠, 복고. 과거를 되살린다는 게 꼭 촌스러운 효과만을 노리는 게 아니라 당시의 이미지들이 현대에 그대로 재현되었을 때 약간의 그 어긋남이 있잖아요. 독특한 아우라를 풍기면서 다른 이미지나 영상들과 확실한 차별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화성인 이미지는 커다란 뇌에 자글자글한 주름이 그대로 드러나는 해골 같은 얼굴에 크고 하얀 눈이 도드라지는 만화 캐릭터 같은 디자인인데 이런 이미지는 1962년에 발매되어 인기를 끈 화성 침공 풍선껌에 들어있는 트레이딩 카드의 기괴한 모습을 그대로 따온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무위키에 따르면 원반형 UFO 디자인은 1950년대 레이 해리하우젠의 걸작 SF에 나온 비행 접시들을 쏙 빼닮았다고 하네요. 당랑거철식으로 항전을 주장하는 강경파 군인은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의 오마주라고도 합니다. 화성인들의 우주 비행선이 지구를 둘러싼 모습 직후에 미국의 워싱턴 백악관이 등장합니다. 제임스 데일 대통령, 잭 니콜슨이 이 역할을 맡았어요. 이 대통령은 찡그린 표정으로 외계인 우주 사진을 봅니다. 미국 대통령은 보좌진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사태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물어봐요. 그래서 한 명씩 답을 하는데 공보 담당관은 국민들이 좋아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6시 뉴스에 터뜨릴지 아니면 황금 시간대까지 기다릴지 고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데커 장군은 극비로 다루고 방위 준비 태세를 데프콘 4로 격상해야 한다. 이거 외치죠. 그 다음에 케이시 장군은 그들이 적대적이라는 게 확실한지 대통령에게 질문을 해요. 그 다음 도널드 캐슬러 교수는 고도로 발전된 기술로 보아서 분명 평화적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발달된 문명은 야만적이지 않다 하는 논리를 펴는 거죠. 대통령은 이 사람들의 말을 다 듣고 고민을 하다가 국민들이 좋아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기념비적인 사건이므로 모든 언론에 공개할 거라고 밝혀요.
대통령은 국민들의 환호를 의식한 듯 과장된 표정과 몸짓으로 따뜻하고 친근한 내용이어야 해. 링컨과 가족 시트콤을 합친 듯한 분위기로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각각의 인물들이 외계인의 등장이란 사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입니다. 공보 담당관과 대통령은 철저히 국민들의 시선과 인기를 의식하고 있죠. 데커 장군은 뼛속까지 군인 마인드로 외부 세계, 즉 적의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고, 케이시 장군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과연 그들이 적대적인지 신중하게 의심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도널드 교수, 이건 피어스 브로스넌이 역할을 맡았어요. 이 도널드 교수는 자기 논리에 빠져가지고 외계인이 고도로 발전된 기술을 갖고 있고 발달된 문명은 야만적이지 않으므로 외계인들은 평화적일 거라고 추론하죠. 물론 얼토당토 않은 황당한 논리죠. 하지만 영화에서는 그럴듯하게 묘사됩니다. 이 시퀀스만 봐도 우리는 이 영화가 블랙 코미디임을 직감할 수 있어요. 대통령, 교수, 장군 등 이른바 사회 고위층 인사들의 위선과 비논리를 신랄하게 비웃는 거죠. 외계인은 단지 이들의 밑바닥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에 불과합니다. 이 영화는 SF라기보다는 심리 드라마로 보는 게 더 정확한 장르 구분이라 할 수 있겠네요. 사실상 모든 재난 영화가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인간 심리의 다양한 극단적 경향성의 전시라는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잘 만든 재난 영화는 재난의 스펙타클을 극단적으로 살림과 동시에 등장 인물들의 극단적 대응과 캐릭터성을 잘 살려낸 영화라고 정의할 수 있겠네요. 시퀀스가 옮겨가서 라스베가스의 피라미드처럼 생긴 그 카지노 호텔로 옮겨갑니다. 바이런 윌리엄스는 전직 헤비급 권투 선수로서 이곳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 복장을 하고 손님들을 기쁘게 응대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늘 사장 눈치를 보는 착한 아빠입니다. 근무 중에도 아내 루이스와 전화를 하는 다정다감한 남편이에요. 한편 바에 부부가 앉아 있어요. 빨간 원피스를 입은 아줌마는 옆에 앉은 파랑 카우보이 복장의 남편에게 화를 냅니다. 아내가 온종일 바에 앉아 있으면 도움이 안 된다고 남편한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이걸 일이라고 그래요. 남편은 인테리어, 조명, 사람들의 통행량도 자기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아내는 당신이 이런 사기꾼인 줄 알았으면 결혼을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남편은 야망이 있는 거지. 법대로 하면서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도박 산업을 한참 모르는 거라고 하면서 아내를 가르쳐요. 남편 아트랜드는 갤럭시라는 호텔이 자기 호텔인데 라스베이거스에서 최고의 호텔이 될 거라고 들먹입니다. 그러니까 아트랜드는 남의 카지노 호텔에 염탐하러 온 거예요. 아내 바바라는 당신이 지구를 파괴하고 있어. 온갖 탐욕과 화폐 체계, 이 모든 걸 파괴하고 있다고 하자 아트랜드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아내에게 주면서 룰렛이나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내는 표정이 갑자기 행복하게 바뀌면서 땡스 허니 라고 말해요. 여기서도 이제 우리는 세 명의 캐릭터를 주목해서 볼 수가 있죠. 다음 시퀀스로 넘어가서 뉴욕시가 등장합니다. 한 방송국 전경이 나오고 생방송 준비에 다들 정신이 없어요. 제이슨 스톤, 마이클 제이 폭스가 연기했는데요. 이 제이슨 스톤은 방송국 기자로 같은 방송국 진행자인 나탈리 레이크, 사라 제시카 파커가 연기했습니다. 이 나탈리 레이크와 친합니다. 대통령 제임스 데일은 백악관에서 폼 잡고 앉아서 외계인 출연에 관한 대국민 연설을 거창하게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해요. 여기서 대통령의 말투가 꼭 정치인 특유의 졸립고 근엄한 척 하는 유식한 그 말투예요. 대통령의 이 연설을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앞으로 사건에 휘말리게 될 모든 캐릭터들이 한 명씩 차례로 화면에 보여져요.
각각의 등장 인물들은 각자의 성격과 각자의 욕망에 맞게 반응하죠. 그런데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일일이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말로 들으면서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냥 대충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영화의 장점이자 단점이 등장인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름 외우기도 버거울 정도라서 일일이 기억하는 게 어렵죠. 인물이 많아서 각각이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하는지를 보는 맛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등장인물들을 한 공간에 가둬둔다든지 소수에게만 집중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팀 버튼은 이 많은 인물들의 캐릭터성을 나름 잘 살려냈습니다. 각각의 인물들의 목적과 욕망, 행동, 역할 또 잘 묘사하고 표현했고요. 등장인물이 많을수록 교통정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벤져스의 경우 캐릭터가 일일이 열거하면 수십 명이 넘어가죠. 근데 그 모든 캐릭터를 각자의 개성을 잃지 않으면서 각자의 역할과 분량을 적절히 배치해냈죠. 이 감독의 탁월한 교통정리 역량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벤져스는 솔직히 그것만 잘해도 됐어요. 캐릭터성만 하나의 캐릭터도 죽이지 않고 각각의 캐릭터들만 잘 터뜨렸어도 잘 어필했어도 성공한 거예요. 잘했죠, 실제로도. 그런 면에서 잘 만든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욕의 어느 집안, 아까 잠시 나왔던 방송국 기자들이 다시 나옵니다.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제이슨 스톤과 미니스커트를 입고 식탁 위에 다리를 굳이 걸쳐가지고 앉아요. 화면에 적나라하게 그 다리가 다 나오죠. 나탈리 레이크가 같이 식사를 하고 있어요. 나탈리의 작은 개는 전화 오는 걸 보고 요란하게 짖어댑니다. 이 장면만 봐도 팀 버튼의 탁월한 캐릭터 묘사 역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캐릭터성은 어떻게 관객에게 각인될까요? 이 시퀀스에서 묘사된 두 인물과 한 강아지를 통해 캐릭터 묘사의 정석을 한번 잠시 확인해 볼게요. 우선 복장을 보면 됩니다. 제이슨 스톤의 양복 복장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그가 반듯한 사람임을 우린 알 수 있죠. 반면 나탈리 레이크의 미니스커트와 식탁에 걸친 다리를 통해 그의 섹시한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나탈리는 성적인 행동을 좋아하고 유발시키는 캐릭터예요. 복장이란 외형적 형식 외에도 관객에게 캐릭터성을 각인시키는 데는 특정 대사,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나탈리의 강아지는 식사 내내 나탈리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 작고 귀여운 강아지는 전화만 오면 힘차게 짖습니다. 나탈리가 말만 걸어도 짖어요. 관객들은 이 짧은 순간에 이 강아지의 특징을 기억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장면이 옮겨가서 캔자스주 퍼킨스빌이 나와요. 컨테이너 트레일러에 사는 한 가족이 나옵니다. 컨테이너는 이들이 매우 가난한 환경에 산다는 걸 암시하죠. 형이 눈을 가리고 총을 2분 만에, 그러니까 1분 57초 만에 조립해내요. 형은 좋아서 막 하면서 좋아 죽으려고 그러고 아빠도 박수를 치면서 네가 해냈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동생이 만든 지 6일이나 지난 도너츠를 가져오고 엄마는 그걸 받아 먹어요. 할머니는 가만히 앉아서 이 모든 장면을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봅니다. 할머니는 치매에 걸렸어요. 정신이 오락가락하시고 형은 화성인 전담 부대에 지원해서 곧 군대로 갈 예정이에요. 장면이 또 전환됩니다. 이번에 흑인 아주머니가 버스를 몰고 가다가 오락실에서 외계인을 몰살하는 게임을 하는 두 아들을 발견하고 버스를 비상정차합니다. 이머전시 스탑을 하죠. 아줌마는 학교를 땡땡이 치고 집에도 안 들어왔던 두 아들을 버스에 태우고 출발해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승객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하죠.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건 물론 캐릭터성입니다. 팜 그리어가 맡은 루이스 윌리엄스라는 이 아줌마는 사내 대장부처럼 강단 있는 여성이에요. 아까 카지노에서 잠깐 등장했던 전직 권투 선수 바이론 윌리엄스의 아내 역할이에요.
두 아들은 외계인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게임을 하는데 이후 이 두 아들은 외계인에게 맞서서 실제로 외계인들을 소탕하는 역할을 해냅니다. 후반부에. 그리고 또 화면이 전환돼요. 어느 도심을 지나가던 리무진 차량이 거리에서 사람들을 유혹하던 여성 3명 앞에 멈춰섭니다. 차창이 열리고 차 안에 타고 있던 대통령 공보 담당관의 얼굴이 등장해요. 아까 첫 씬에 나왔죠. 이 공보 담당관은 새 여성들에게 활짝 웃으며 데이트할래요? 라는 여성들의 질문에 멋지게 했는데 라고 답하면서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 이라고 답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공보 담당관 캐릭터의 욕망은 그가 여성이 약하고 특히나 성욕에 굶주린 늑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우린 알 수 있어요. 이후 등장하는 인간의 탈을 쓴 화성인을 백악관 내부로 끌어들이는 역할도 이 공보 담당관이 훌륭하게 수행해내죠. 이처럼 이 영화에는 각각의 개인들의 특성이 일종의 복선으로 기능합니다. 모든 영화는 어떤 사건이 갑자기 일어나면 안 돼요. 이처럼 미리 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상황을 짧게라도 한 장면으로 미리미리 보여줘야 돼요. 이런 게 복선이죠. 소설도 이러한 복선이 중요하죠. 영화도 이러한 복선 하나하나를 미리미리 설계해 놔야만 합니다. 팀 버튼은 이렇게 사소한 복선 하나도 이 영화에서 일일이 설계를 잘 해놨어요. 문제는 지나치게 많은 인물에 지나치게 많은 복선을 일일이 주다 보니까 이걸 다 의미 있게 기억하고 가기에는 정보 과부하가 자칫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영화는 첫 감상만으로는 온전히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감상부터 자잘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되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정보가 너무 많을 경우 놓친 것들이 이제야 겨우 보이는 거죠. 다시 아까의 카지노 호텔로 화면이 옮겨갑니다. 바이런은 봉급 인상해달라고 지배인에게 건의하지만 지배인은 당신의 지금 봉급으로도 일할 사람은 많아 하면서 거절해요. 바이런은 한숨 쉬며 물러나죠. 다시 화면이 또 전환돼서 이번엔 방송국이 나옵니다. 미니스커트를 입은 나탈리 레이크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고 백악관에서 조언했던 도널드 캐슬러 교수가 인터뷰에 응답하는 토크쇼가 준비 중이에요. 두 사람은 방송 시작 전에 사담을 나누고 있는데 도널드 교수가 나탈리에게 평소 당신의 프로를 즐겨보고 있었다고 말하고 나탈리는 제 프로가 마음에 드세요? 라고 묻자 도널드는 네, 아주 많이요 라고 응답합니다. 나탈리는 수줍게 땡큐 라고 답하죠. 나탈리가 도널드를 흘끔흘끔 은은한 눈빛으로 바라봐요. 나탈리 옆에는 아까 심하게 짖던 강아지가 졸린 눈으로 앉아 있습니다. 나탈리는 도널드에게 어떻게 이제 본격적인 인터뷰가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화성에 보냈던 탐사선은 아무것도 못 찾았는데 어떻게 외계인이 등장했냐고 물어요. 이에 도널드는 화성 운하 쪽은 탐사를 안 했고 화성의 지하에서 문명이 발전한 게 틀림없다고 말합니다. 도널드와 나탈리는 방송 중에도 인터뷰하면서 서로 가까이에서 말해요. 이를 지켜보던 나탈리의 친구 방송국 기자 제이슨 스톤은 둘이 시시덕거리고 있다고 말하며 이둘의 관계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챕니다. 그 다음에 생방송 도중에 화성인이 전파방해로 TV에 등장해서 갑자기 연설을 해요. 화성인은 꽉꽉꽉 하면서 거의 뭐 오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말을 하는데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를 보고 즉각적으로 성격대로 반응하는 각자 캐릭터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재밌어요. 특히 나탈리가 흉측해요 라고 말하자 외계인의 우호적인 도널드 교수는 명심해요 나탈리. 저들 눈에는 우리가 흉측해 보일 수도 있어 라고 말합니다. 화면이 전환돼서 도널드 교수는 대통령과 관료들 앞에서 외계인의 생김새에 대한 발표를 진행해요. 대통령이 저들의 의도는 우호적인 종족이요? 라고 묻자 도널드 교수는 고도로 발전된 기술 수준은 저들이 선진 문명이란 뜻이고 이는 곧
평화적이며 개화됐다는 얘기죠. 라고 답을 합니다. 처음 백악관에서 펼쳐졌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어느 날 갑자기 외계인 다수가 우리 눈앞에 등장했다고 칠게요. 이때 우리가 제일 먼저 품을 의문은 저들이 우호적인가, 적대적인가 일 것입니다. 저렇게 발전된 문명을 가진 외계인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이라면 천만다행이겠지만 만약 적대적이라면 우리는 말 그대로 우주 전쟁을 치러야겠죠? 이처럼 SF 영화의 유익 중 하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태에 대해 상상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도널드의 논리적 허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꼭 발달된 문명이라 해서 반드시 평화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장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인 미국만 봐도 전쟁을 좋아하죠. 발표 도중 어떤 박사는 통역기를 개발해서 시연을 합니다. 외계인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통역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화면이 전환됩니다. 어느 교회 안에 아까 카지노 호텔에서 남편과 실랑이를 벌이던 바바라라는 사람이 강단에 섰어요.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녀는 3개월 동안 한 잔도 안 마셨다고 하자 교인들이 박수를 칩니다. 바바라는 화성인들 덕분에 낙천적이 되었다. 우리는 외롭지 않다. 새로운 천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구는 고통받고 있다. 너무 사람들이 불행하다. 화성인들이 도움을 구하는 우리들의 울부짖음을 들은 것이다. 그들 모습은 흉측하지만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를 구원하러 온 것이다. 이렇게 감격에 찬 목소리로 연설을 하고 교인들은 박수를 칩니다. 이렇게 실제 외계인이 나타나면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장면이 바뀌고 야외에서 버스가 들어옵니다. 아까 총을 조립하던 형이 군대에 입대하는 거죠. 연인은 조심해 자기야. 죽으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복선이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 또 장면이 전환돼서 동생은 할머니를 양로원 같은 곳에 모셔다 드려요. 할머니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양이라면서 고양이를 쓰다듬는데 박제된 고양이에요. 할머니는 음악 듣는 걸 좋아하죠. 동생은 할머니를 그곳에 남겨두고 집으로 갑니다. 이 음악 듣는 습관도 후반에 중요하게 쓰여요. 그 다음에 백악관에서는 외계인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외계인이 네바다주 사막에 착륙한다는 소식이죠. 데커 장군은 군대를 배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도널드 교수는 탱크가 아니라 환영 인파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대통령은 케이시 장군에게 다가가서 주요 언론과 기빈들만 초청하도록 지시해요. 데커 장군은 문을 나와서 문 앞에 모여있는 측근들에게 절규하며 소리칩니다. 다들 제정신이 아니야. 진보주의자들, 지식인들, 평화주의자들 전부 멍청이라니까 이디엇하면서 그러자 조용히 옆에 문이 열리면서 대통령의 딸 태피데일, 나탈리 포트만이 나와가지고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여기에 사는 사람도 있다고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데커 장군은 어안이 벙벙해져서 주변을 둘러보죠. 이런 장면도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가 짙은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네바다주 사막, 군대 차량과 헬기가 우르르 외계인 착륙 지점으로 몰려갑니다. 이때 케이시 장군은 선탑 차량에서 아내와 통화를 하죠. 그래, 내가 화성대사를 영접하게 됐어. 대단하지? 엄청난 영광이라고. 내가 뭘 했어, 여보? 얌전히 자리 지키고 입 다물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길 거랬지? 이런 식으로 통화를 합니다. 공무원의 출세지향적 보신주의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죠. 이 영화에는 이런 깨알 같은 블랙 코미디가 곳곳에 포진되어 있어서 보는 맛이 있어요. 영화가 시작된 후 약 40분 시점, 드디어 우주 비행선이 지상에 착륙하고 화성인들이 인간들과 조우합니다. 케이시 장군은 경례를 하고 웃는 표정으로 악수를 건네요. 그런데 화성인들은 꽉꽉 하면서 반응이 없어요. 이에 케이시 장군은 손으로 원을 둥그렇게 이렇게 지어 보입니다. 아까 TV에서 화성인들이 화면 막바지에 했던 자세가 원을 그리는 자세였어요. 똑같이 따라한 거죠. 그러자 화성인도 케이시 장군을 따라서 동그란 원을 손으로 지어 보입니다.
케이시를 비롯한 지구인들은 이를 보고 소통이 된 거라고 환호해요. 먹텅이던 통역기가 작동을 합니다. 그 통역기가 이 화성인의 말을 반갑다. 나는 화성의 대사다. 라고 통역합니다. 그러자 케이시 장군은 반갑습니다. 저는 케이시 장군입니다. 미군 총사령관입니다. 지구인을 대표해서 환영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케이시 장군의 이 말을 화성어로 번역해서 박사는 화성인들에게 들려줍니다. 잠시 흠칫하던 화성인들은 또 무어라 말하고 이를 번역해서 확성기로 틀어줘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화성인들의 말이 이렇게 번역된 거죠.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막 열광적으로 환호합니다. 근데 어떤 아저씨가 하얀 비둘기를 날려요. 근데 이 비둘기를 본 화성인은 총을 꺼내서 비둘기를 쏴서 죽여요. 사람들은 순간 벙져가지고 놀라가지고 있는데 화성인은 케이시 장군을 총으로 쏴서 까맣게 회골로 만들어버려요. 이 총을 맞으면 해골이 돼버려요. 몸이 다 타가지고. 화성인들은 여기저기 총을 난사하고 모였던 사람들은 혼비백산 흩어집니다. 주변에 있던 군인들은 전투태세에 돌입해서 화성인들에게 응전을 해요. 주변에서 중계를 하던 나탈리의 차량이 쓰러지자 제이슨 스톤은 그녀에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화성인의 총에 맞아 제이슨 스톤은 해골만 남고 사망하고 말죠. 그리고 아까 군대에 입대했던 그 형, 이 형도 이 전쟁에서 보병으로 참전했어요. 죽어라 이 외계인 쓰레기야 하면서 총을 겨누는데 탄창이 갑자기 푸석 빠져요. 그러니까 총 한번 제대로 쏴보지도 못하고 옆에 있는 미군 국기를 들고 항복 이렇게 말하지만 외계인 총에 맞아서 뼈만 남은 해골이 되어서 죽어버려요. 이 모습을 부모들은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죠. 이처럼 이 영화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질 거라 믿었던 인물들이 갑자기 허무하게 죽어버립니다. 그들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였던 거죠. 모든 인물들이 끝까지 살아남을 필요는 없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죽음이란 퇴장을 의미하는데 그 인물의 역할이 다하면 적당한 시기에 퇴장시키는 게 중요하죠. 생각나는 드라마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화성인들은 기절한 나탈리와 그녀의 강아지를 우주선에 잡아가요. 산채로.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던 대통령은 깜짝 놀랍니다. 데커 장군은 당장 핵공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도널드 교수는 먼저 대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공보 담당관은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기에 시민 공청회를 열자고 주장해요. 대통령은 고민하다가 아내 의견을 묻는데 아내는 박살내줘 라고 답합니다. 이때 도널드 교수는 진지하게 담배를 물고 문화적 차이로 생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대통령의 딸 태피 데일은 화성에서는 비둘기가 전쟁을 뜻할지도 몰라요 라고 말하죠. 도널드는 이 말을 받아서 화성인들이 비둘기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셨죠? 비둘기를 보고 겁먹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대통령은 화성인의 말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를 떠올려요. 한밤중에 대통령은 화성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문화적인 차이에서 생긴 오해였기를 바라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태양계에서 지적 생명체를 발견하여 당신들 역시 기쁠 겁니다. 우리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관습이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적대감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내죠. 이 와중에 우주에 있는 화성인들은 지구에서 가져간 타 죽은 비둘기에게 전기 충격을 주고 잘려나간 사람 손을 움직이게 하며 총알을 돋보기로 보다가 흠칫 놀라요. 근데 플레이보이지를 보던 화성인 우두머리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고 깔깔깔깔 웃어요. 플라스크 같은 곳에 갇힌 나탈리를 보고 화성인은 음흉한 미소를 짓습니다. 화성인들은 나탈리의 머리를 자르고 그 부위에 강아지 머리를 붙였어요. 나탈리는 자신의 몸이 변형된 걸 보고 소리를 지르죠. 그러니까 몸은 나탈리인데 머리는 강아지 머리인 거예요. 나탈리는 근데 머리가 잘렸지만 죽진 않아요. 기술력이 좋아서
죽진 않고 살아있습니다. 화성인들은 백악관에 회신을 하는데 유감스러운 일이었다고 말하며 의회 연설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대통령은 술잔을 들면서 우리 행정부가 해낸 승리야 하고 자축합니다. 네, 야외 사람들이 운집한 가운데 새 금지, 박수 금지란 팻말이 등장하고 외계인 우주선이 국회 앞에 착륙합니다. 화성 대사는 그 국회에 이제 연단에 딱 서죠. 연단에 서서 대통령 메시지를 적은 종이를 이렇게 자기가 읽어보더니 갑자기 레이저 총으로 국회에 모여있는 의원들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해댑니다. 다 의원들이 다 죽어가요. 해골이 돼서. 이걸 지켜보던 도널드 교수는 화성 대사에게 뭐 하시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비논리적이에요, 이건. 이라고 말하다가 화성 병사에게 맞아서 기절합니다. 소파에 누워서 이 모든 걸 지켜보던 대통령 딸은 비둘기 탓이 아니었나 봐요. 이렇게 말하죠. 양로원에서 이걸 실시간으로 시청하던 할머니는 의뢰를 날려버렸군. 의회가 아니라 의뢰를 날려버렸군 하면서 웃습니다. 도널드 교수는 외계인들에게 잡혀가요. 산채로. 이걸 보던 아까 죽은 군인 형의 동생은 왜 그랬을까요? 하면서 엄마한테 묻습니다. 대통령은 지하 벙커 같은 곳에 비상회의를 소집합니다. 데커 장군 사과하겠소. 이 사태를 해결할 거요. 데커 장군은 대통령에게 문서를 내밀면서 핵무기를 사용하게끔 허락해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웃으면서 정신 나간 거요? 난 전쟁을 할 생각이 없소. 라고 응답하죠. 데커 장군은 이미 전쟁 중입니다. 핵무기로 놈들을 섬멸해야 해요. 라고 주장하죠. 그러자 대통령은 입 닥치지 않으면 해임할 거요. Shut up, shut up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대통령은 방송에 또 등장해서 많은 의원들이 죽었지만 세계 여러 지도자들과 대화를 계속할 겁니다. 함께 노력하면 곧 실질적 결과가 나올 거죠.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손을 비비 꽈요. 긴장한 거죠. 이걸 우주에서 지켜보던 화성인들은 미국을 상징하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독수리 문양 아시죠? 그게 나오자 깜짝 놀라며 새가 날아가는 신용을 이렇게 웃기게 해보입니다. 우주로 잡혀간 도널드 교수는 자기 몸이 낱낱이 분해된 걸 봐요. 다 절단한 거죠. 팔 따로, 다리 따로, 심장 따로. 머리만 달랑 남아서 분리된 그는 나탈리의 머리가 강아지 몸에 붙어 있는 걸 봐요. 나탈리는 강아지 몸을 이제 움직여서 도널드에게 다가가서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라고 묻죠. 녹화하면서 저에게 추파를 던지신 건가요? 만약 그랬다면 저도 좋았다고 말씀드리려고요. 도널드는 정말이요? 항상 TV에서 당신을 보면서 쑥스럽지만 계속 당신을 짝사랑했소. 오래전부터요. 야, 이게 만약 이 장면이 분위기 좋은 카페나 전망 좋은 야외라면 뭐 운치 있는 사랑 이야기였겠다. 그런데 이곳은 외계인의 우주선이고 도널드는 머리만 남아서 공중에서 흔들리고 있는 상태고 나탈리는 머리가 강아지 몸에 붙어있는 상태로 이런 대화를 하니까 한편으로는 우습고 한편으로는 기괴하고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블랙 코미디의 진수를 보여주는 명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성인들은 인간의 외양을 한 화성인 여성을 스파이로 백악관 앞에 한밤중에 들여보내요. 근데 그 여자를 공보 담당관이 지나칠 리가 없죠. 그녀를 데리고 백악관으로 들어갑니다. 공보 담당관은 그녀와 은밀한 섹스를 즐기고 싶었던 건데 화성인은 공보 담당관을 처치하고 대통령이 자고 있는 숙소로 직행합니다. 대통령은 화성인에게 죽을 뻔하지만 가까스로 살아남고 그 화성인은 처치되죠. 화성인들은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우주선을 몰아서 지구를 침공합니다. 대략 한 1시간 10분 정도 되는 구간부터 본격적인 화성인들의 난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한 2시간짜리 영화니까요. 이 정도면 액션의 분량이 결코 작은 건 아닙니다만 다른 액션 영화에 비해 액션이 다소 밋밋하고 시시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뭘까요? 그건 아마도 팀 버튼의 액션 연출이 밋밋하기 때문이다.
크리스토퍼 놀란과 더불어 팀 버튼도 액션 연출에는 그다지 재능이 없는 듯해요. 액션이란 관객으로 하여금 시종 1관 긴박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액션의 흐름이 다소 늘어지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액션을 잘 찍는다는 건 스토리나 캐릭터 연출을 잘한다는 것과 별개의 역량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작품성 있는 영화를 찍는 감독일수록 액션 연출에는 좀 미흡한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조차도 고전 할리우드의 어설픈 액션을 오마주한 거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이전의 배트맨 시리즈에서 보여주었던 액션 연출까지 생각한다면 팀 버튼은 확실히 액션 연출만큼은 아쉬운 감독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곳곳의 명물이 우주선의 폭격과 외계인들의 깽판으로 신나게 부서집니다. 외계인들은 마치 지구를 파괴하는 걸 즐기는 듯이 보여요. 모든 걸 포기한 대통령은 핵미사일 발사를 승낙하지만 핵미사일이 결국 우주까지 날아가서 터지는데 그 폭발한 게 어처구니 없이 조그만 그 화성인들의 장난감에 갇혀버려요. 무마되죠. 외계인들은 미국의 대통령 얼굴 조각상 있잖아요. 그 자신의 얼굴 조각상으로 바꾸는가 하면 타지마할이 폭파되는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모아이 석상에 볼링처럼 거대한 공을 굴려서 넘어뜨린다든지 하면서 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런 무차별적 파괴와 공격에 아수라장이 되어 달아나기 바쁩니다. 트레일러에 살던 아까 그 가난한 가족은 외계인의 거대 로봇의 공격을 받아 죽고 간발의 차로 동생은 달아나요. 양로원에 있는 할머니한테 가죠. 동생을 쫓아가던 로봇은 동생이 기지를 발휘해서 전신주 쪽으로 유인해서 전신주에 박아가지고 로봇이 쓰러져서 터져요. 그래서 양로원에서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던 할머니는 이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주변에 막 다 터지고 죽고 난리가 났는데 할머니만 몰라요. 화성인들이 할머니를 처치하려던 순간 할머니가 듣던 헤드폰이 우연히 빠지고 컨츄리 음악이 크게 들리니까 화성인들의 녹색 뇌가 그 음악을 들으면서 덜덜덜 떨리더니 뇌가 터지면서 다 죽어요. 펑펑 퍽죽처럼. 킹스맨 생각나네요. 킹스맨이 이걸 아마 오마주한 것 같긴 한데 뇌가 터지면서 죽습니다. 화성인들의 약점은 특정 음악이었던 거예요. 컨츄리 음악. 이렇게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화성인들을 물리칠 유일한 수단을 제공합니다. 이 와중에 건투 선수 출신의 바이로는 사람을 모아 비행기 쪽으로 가요. 개인 비행기 쪽으로. 아까 남편과 실강이를 벌이던 바바라도 이 대열에 합류해 있죠. 비행기를 타고 이 아수라장을 어떻게든 빠져나갈 심산인 거예요. 바바라의 비행기, 개인 비행기를 타고. 대통령이 있던 벙커까지 화성인들이 침투합니다. 데커 장군은 쌍권총을 들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저항할 거라고 말하면서 사격을 해요. 화성인들이 쏜 총에 맞아서 근데 데커 장군 몸이 한없이 작아집니다. 데커 장군은 몸이 레고만하게 줄어들어요. 데커 장군은 끊임없이 쫑알쫑알 거리는데 우리는 이길 것이다. 민주주의는 승리한다. 우리는 절대 항복 안 해. 이런 말들을 내뱉다가 화성인의 발에 밟혀서 사망합니다. 이러한 장면도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로 실실거리며 보게 되죠. 그 다음에 경호원과 대항하던 모든 사람들이 화성인들의 총에 맞아 사망하고 유일하게 대통령 혼자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은 의자 뒤에서 숨어 있다가 분연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다시 장황한 연설은 시작되죠. 우리가 익히 들어본 미국 국뽕 돋는 그 장엄한 음악 아시죠? 그런 게 깔립니다. 이제 이게 대통령의 이제 연설인데요. 왜 이러는 거요? 왜? 우리 두 종족이 공존하기에 우주가 너무 비좁은 거요. 대체 뭐가 문제요? 서로 협력할 수 있는데 왜 적이 되려는 거요? 우리가 서로 달라서? 그것 때문이요? 우리는 서로 협력할 수 있어. 우리가 얼마나 강력해질지 생각해 보시오. 지구와 화성이 함께 한다면 말이오. 우리가 성취 못할 일은 없을 것이오. 생각해 보시오. 생각해 보라고요. 창조할 수 있는데 왜 파괴합니까? 전부 얻을 수도 있고 전부 파괴할 수도 있어.
서로의 차이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 협력할 수 있다고요. 화성인들이요. 우리 모두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 감동적인 연설을 듣던 화성인 리더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죠. 대통령은 얼떨결에 악수를 하는데 화성인의 기계팔이 갑자기 빠져나오면서 대통령의 몸을 빙글빙글 돌다가 대통령의 가슴을 뚫고 나와요. 대통령은 쓰러지죠. 이 뚫고 나온 기계팔은 화성인 깃발을 세워요. 이 깃발을 보면서 화성인들은 손을 동그랗게 돌리면서 경례합니다. 아마 이렇게 동그랗게 손을 돌리는 동작이 화성인들이 어딘가를 침공했을 때 그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모든 적을 섬멸했을 때를 기념하는 동작 같아요. destroy의 의미겠죠. 한편 바이론과 일행들은 비행기 정거장에 마침내 도착하지만 비행기 경납고 바깥에는 화성인들 수십 명이 대거 응집해 있습니다. 바이론은 사람들에게 비행기를 타고 여기를 벗어나라고 얘기하고 자기 혼자 맨몸으로 화성인들에게 다가가서 총을 내던지고 야, 맨손으로 붙어보자 이렇게 합니다. 화성인들도 총이 아니라 맨손으로 바이런과 권투를 해요. 1대1로 바이런이 이기지만 수십 명이 떼거리로 몰려드니 바이런도 역부족이에요. 비행기는 결국 날아갔지만 상공에서 바라본 바이런은 대자로 뻗은 채 화성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편 할머니와 손자는 음악을 틀면서 모든 화성인을 물리칩니다. 인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전 지구에 그 컨츄리 음악이 울려 퍼지게 하죠. 화성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머리가 터져서 죽고 맙니다. 이 와중에 머리만 남은 나탈리와 도널드 교수는 추락하는 비행선에서 대굴대굴 머리를 굴려서 서로 마주봅니다. Goodbye, I love you, I love you 그러면서 입을 맞추죠. 감동적인 장면이어야 하는데 볼수록 웃기고 기괴하죠. 그리고 이제 폐허가 된 광장에서 음악이 울려 퍼지고 모든 게 다 제압이 됐어요. 플로렌스 노리스 할머니는 최고 훈장인 의회 명예의 훈장을 받습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이 죽었기에 대통령의 딸인 태피 데일이 훈장을 목에 걸어줘요. 손자 리치 노리스에게도 지구를 구한 공로로 명예의 훈장이 수여됩니다. 리치 노리스는 연설하죠. 안녕하세요. 이 세상에는 저보다 큰 일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 자리에서 훈장을 받았어야 해요. 제게 항상 잘해주시고 지구를 구해주신 할머니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이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재건해야겠죠. 집 같은 것들을요. 집 대신 인디언 천막에서 사는 게 어떨까요? 여러 가지 면에서 좋거든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리치 노리스의 연설이었는데요. 이 연설을 뒤에서 듣던 아까 대통령 딸 태피 데일은 연설이 끝나고 여자친구 있냐? 묻고 둘 사이에 훈훈한 그 연애 기운이 느껴지죠. 그 다음에 루이스 윌리엄스는 아까 아내는 집안에 남아있는 외계인의 흔적을 치우고 있어요. 이때 바깥에서 외계인의 죽은 머리통을 밟고 등장하는 사나이가 있었으니 아까 루이스 윌리엄스의 남편 권투 선수 바이런 윌리엄스입니다. 아까 비행장에서 외계인에게 죽은 줄 알았는데 결국 다 이겼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달아났던 그 일행들은 어느 자연이 좋은 곳에 정착해서 모든 동물들과 어울려 지냅니다. 매와 다람쥐와 사슴이 그들과 함께 어울리죠. 이렇게 유쾌하게 영화가 끝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영화를 다 둘러본 건데요.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이 영화의 의미들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악관에서 미 합중국 대통령을 구한 건 빈빈 출신의 흑인 꼬마 아이 2명이었어요. 이 아이들은 바이런의 아들들이죠. 학교 땡땡이 치고 오락실에서 외계인 잡던 솜씨를 10분 발휘한 겁니다. 아무런 쓸데없어 보이는 기술일지라도 익혀놓으면 이렇게 위급시 큰 도움이 되는가 봅니다. 그리고 아까 비행장에서 백인들을 구한 건 흑인 권투 선수 아저씨 바이런이었어요. 그는 백인들을 위해 숭고하게 죽지도 않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살아남아서 결국 가족들 품에 돌아가죠.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텔 카지노에서 알바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외계인의 침공을 막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한 건 가족과 비좁은 트레일러에 모여 살던 플로렌스
노리스 할머니와 손자 리치 노리스였습니다. 이들은 빈민층 출신이고 할머니는 특히나 치매가 있어서 세상에 도움이 되기보다 민폐만 끼칠 것 같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컨트리 음악을 듣는 취향이 전 인류를 멸종의 위기에서 구해낸 거예요.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결국 사회적 약자들이 세상을 구한 거예요. 저는 이러한 결말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반대로 이 영화에서는 이른바 엘리트와 권력자들이 조롱의 대상이 돼요. 여기자와 아까 그 교수는 섹스 스캔들이 나지만 외계인들에게 잡혀가 머리만 남은 상태로 우스꽝스러운 연애를 보여주죠. 대통령은 지루한 연설만 하고 평화의 제스처를 취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나라를 위해 제대로 된 결단도 못 내리는 허수아비 같은 모습만 보입니다. 특히나 대통령은 연설로 모든 걸 말로 해결하려는 경향성이 강해요. 이를 외계인들은 대놓고 비웃는 거죠. 데커 장군은 툭하면 핵공격을 해야 한다더니 전쟁이라느니 전쟁에 미쳐있고, 캐시 장군은 일면 휴머니즘적으로 보이지만 출세지향적인 사람이고, 도널드 교수는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논리를 신봉하고 있고, 호텔 주인 아트랜드는 자기 호텔을 키울 생각만 하다가 결국 외계인들의 공격에 죽습니다. 이 영화에서 약자와 소수자들은 모두 살아남고 권력자와 엘리트, 돈 많은 부자와 허영심 많은 사람들은 모두 죽어요. 전형적인 권선징악적 구조인데 저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풀어봐야 돼요. 사실 한 가지가 아니죠. 화성인에 대한 모든 의문들이니까 말이죠. 우선 화성인은 정말 화성에서 왔을까요? 화성인들은 스스로 화성에서 왔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인간들이 외계인은 을에 화성에서 왔을 거라고 짐작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졸지에 화성인이 돼버렸죠. 화성인으로 불리게 된 거죠. 얼마나 인간들이 인간 중심적으로, 즉 독단적으로 낯선 대상을 대하는지, 낙인 찍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화성인들의 말을 통역하는 기계는 정말 제대로 작동됐을까요?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제대로 작동되었다고 한다면 화성인들의 말과 행동은 계속 어긋나고 있어요. 말로는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합니다. 그들은 그렇다면 인간들을 기만했던 걸까요? 화성인들은 인간을 가지고 논 걸까요? 원래 말과 행동이 다른 종족일까요? 아니면 인간하고 다른 사고체계를 가진 걸까요? 화성인의 말을 기계가 계속 잘못 해석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도 코미디죠. 화성인은 말이 통하지 않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화성인의 말은 인간이 듣기에 꽥꽥꽥꽥 거리는 오리 울음 소리로 들려요. 어쩌면 한국인들이 길에서 가끔 마주하는 동남아 노동자들이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고, 장애인과 성소수자와 각종 산업재해 피해자들과 모든 약자들이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에게 타인은 낯선 존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대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화성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화성인이 지구에 온 목적이 뭘까요? 지구를 파괴하러 왔을까요? 아니면 유의로 사람을 죽이는 걸까요? 어쩌면 화성인들이 보기에 인간은 파리나 모기보다 못한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도덕이나 윤리, 양심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간을 마음껏 죽이고 학살하는데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건지도 모르죠.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언젠가 외계인을 마주한다면 그들은 우호적일까요? 적대적일까요? 그들이 만약 인류를 무차별 공격한다면 인류는 맞서 싸우는 것만이 정답일까요? 화성인들은 인간의 몸과 개의 머리를 붙이는 등의 실험을 합니다. 그들도 인간이 궁금하긴 한가 보죠. 아마 외계인을 만난다면 인간의 사고 체계와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상상은 됩니다. 어쩌면 인류가 만들고 추구해온 모든 가치들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 우정, 평화, 정의 같은 가치들마저도 외계인들에게는 생소한 것일 수도 있겠죠. 이렇듯 화성인을 보며 낯선 존재를 보며 우리는 상상력과 사고의 지평을 무한대로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SF 영화의 가장 큰 미덕은 이렇듯 생각의 무한 확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영화에 나온 외계인들은 기존 할리우드에서 다루던 주류 외계인들과도 다릅니다. E.T.의 외계인은 인간에게 한없이 우호적이었죠.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다는 초자연적인 힘으로 인간을 위협했고, 에이리언의 에이리언들은 인간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죠. 그런데 화성 침공의 화성인들은 얼핏 보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인간에게 다정하게 다가오는 듯 보이다가도 어느샌가 돌변해서 총을 마구 쏘고 인간을 해골로 만들어버립니다. 종잡을 수 없음이 그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이 선한지 악한 건지도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목적도 모르겠고 그들이 무엇라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알 수 없음, 이야말로 외계인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묘사한 지점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영화를 보기 전에, 그리고 첫 번째 관람 직후에 저는 팀 버튼의 외계인이 내가 생각한 외계인과는 다르다고 불만을 토로했어요. 저는 팀 버튼이 자신의 기존 영화를 만들던 맥락처럼 외계인도 약자와 소수자로 그릴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팀 버튼의 외계인은 왠지 인간에게 구박받고 버림받고 무시당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없이 연민과 동정을 일으키는 착하고 순수한 영혼일 거라고 예상했죠.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로 인간이 외계인에게 이토록 무력하게 당하기만 하는 영화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 영화에서 인간들은 화성인의 무차별 공세에 당하기만 합니다. 외계인은 머리가 상당히 좋고 똑똑하게 그려지고 그 속내조차 알 수 없고, 인간들은 하나같이 바보처럼 외계인들에게 놀아나는 꼭두각시처럼 보여요. 즉 제가 상상했던 외계인과 180도 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어쩌면 이것이 진정으로 팀 버튼스러운 외계인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팀 버튼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외계인을 표현한 영화 중 이보다 외계인을 잘 표현한 영화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영화의 외계인들은 외계인의 탈을 쓴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혹은 지나치게 신화적인 이미지를 뒤집어 쓴 단선적인, 단편적인 기계나 괴물이었을 뿐이죠. 이토록 입체적이고 이토록 파악 불가, 이해 불가의 외계인을 어디서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영화는 팀 버튼의 걸작이다 라는 거죠. 단편 빈센트, 피위의 대모험, 비틀주스, 배트맨, 가위손, 배트맨 리턴즈, 크리스마스의 악몽, 에드우드, 그리고 오늘 본 화성 침공까지 그의 필모그래피는 걸작으로 가득합니다. 팀 버튼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다음 주는 슬리피 할로우와 혹성 탈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유가 되면 더 월드 오브 스테인보이도 다룰 거예요. 팀 버튼의 걸작 행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앞으로 영화들 중에 평작이나 망작이 나올지도 내심 궁금해지네요. 문득 외계인을 만나고 싶어지는 하루입니다. 지금까지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방송 시네브로이 이즈였습니다. 시청해 주시고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